안녕하세요. 사슴이에요. 저는 변리사예요. 지금 특허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현직이에요. 얼마 전에 한국의 중소기업 퀀텀에너지가 LK99를 공개했죠. 지금 인터넷 보면은 이러다가 한국이 세계 통일하는 거 아니냐. 뭐 그 발명자 이석배님이 10만억 원 지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.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 많은 분들이 LK99가 한국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어요. 또 인터넷 글들을 보면은 LK99 발명으로 한국에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. 뭐 레시피 굳이 왜 공개해서 뭐 다른 나라 뭐 좋은 일만 한 거냐.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특허업계에서 일하는 현직 변리사로서 제가 이제 LK99가 한국에 왜 돈이 되는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 LK99가 진짜 상온 초전도체인지 여부는 아직 논란이 있기는 해요. 근데 그것과 별개로 중요한 건 현재 퀀텀에너지는 LK99 특허를 이미 등록을 받은 상태예요.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을 받았어요. 뭐 평소에 특허 말만 들었지 뭐 특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. 뭐 특허 관련해서 기본적인 거 대충 아시는 분들은 뒤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 2분 정도 좀 뒤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특허권은 특허 발명에 대해서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특허권자의 권리예요. 독점 배타적, 실시 뭐 이런 말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. 법률 용어로 독점권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배타권은 남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독점 배타권은 이제 나 혼자만 하고 남들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실시라는 거는 이제 특허 발명에 대해서 뭐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양도를 하거나 외국에서 수입을 하거나 이런 거예요. 근데 수출은 포함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가 LK99에 대해서 뭐 생산하거나 아니 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특허권자인 퀀텀에너지 혼자서만 할 수 있고 뭐 다른 사람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럼 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. 뭐 퀀텀에너지가 뭐 되냐? 뭐 그냥 중소기업 아니냐? 뭐 자기 혼자만 쓸 수 있다고 해도 뭐 대량 생산을 혼자 어떻게 하겠냐? 이런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자들을 위해서 실시권 제도라는 게 있어요. 쉽게 말해 로열티 받는 거예요. 퀀텀에너지는 특정 실시권자하고 이제 뭐 기간이나 뭐 지역, 뭐 범위 이런 거 정해가지고 실시료라고 불리는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실시권 설정을 하면은 돈 낸 사람은 이제 실시권자로서 합법적으로 LK99를 이제 실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물론 이제 그 계약을 벗어나면은 그건 특허 침해예요. 이제 그 실시료를 얼마나 할 거냐, 다시 말해 이 로열티를 얼마나 할 거냐는 퀀텀에너지가 정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한테는 하루에 10억씩 받고 뭐 애플한테는 하루에 100억씩 받아도 돼요. 제 생각에 상온 초전도체가 이제 상용화 되기만 한다면은 뭐 하루에 뭐 100억씩 내더라도 뭐 실시권 계약 체결할 외국 기업 진짜 뭐 트럭으로 있어요. 뭐 대체 외국에 뭐 어떤 기업들이 뭐 하루에 100억씩 내면서 계약을 할지, 뭐 어떤 기업이 뭐 LK99가 막 절실하게 필요할지,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따로 다뤄볼게요. 뭐 근데 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. 뭐 퀀텀에너지가 뭐 실시료, 그러니까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건 알겠다. 뭐 근데 뭐 LK99 특허 받았건 아니건 그냥 뭐 무시하고 쓰면 어떡하냐. 뭐 외국에서 뭐 그냥 특허고 보고 써버리면 어쩔 건데, 뭐 한국 너가 뭐 뭘 할 수 있는데.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돼요. 뭐 외국 기업이 특허를 침해하면 특허법에 따라서 퀀텀에너지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. 근데 이게 일반 손해배상의 특별 규정으로 있는 거라서 손해배상액이 가산돼요.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특허 침해에 대해서 페널티가 엄청 세요. 보통은 잘 몰라서 그렇지 미국에서는 뭐 특허 침해했다가 뭐 소송 져서 뭐 망하는 회사들 엄청 많아요. 일단 사례 몇 개 얘기해 보자면 뭐 이제 국내 기업끼리 뭐 싸운 거는 뭐 SK 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이 유명하죠. 뭐 지금은 엔솔 됐지만 이제 이노베이션이 LG화학한테 2조 불어주면서 끝나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보도보다 이제 훨씬 크게 불어줬을 것 같아요. 이제 2달 전에는 애플이랑 브로드컴이 이제 칼텍한테 뭐 특허 침해로 2조 원 불어줬어요. 와이파이 관련해가지고. 이제 한 달 전에는 이제 영국에서 애플이 옵티스라는 회사한테 특허 소송을 졌는데 손해배상으로 이제 8조 넘게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 4G 관련해가지고 특허 침해했다고. 그 참고로 그리고 특허 침해 손해배상은 형사처벌이랑 별개예요. 고의적으로 침해하면은 그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감옥은 따로 가야 돼요.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. 그거는 뭐 대기업끼리 싸우니까 그렇게 뭐 크게 물어주는 거 아니냐. 뭐 LK99가 뭐 아이폰도 아니고 뭐 그냥 뭐 돌멩이 구워가지고 이렇게 조금 들어갔다고 뭐 그렇게 크게 물어주겠냐? 근데 아마 제가 방금 얘기한 뭐 2조, 8조 이런 것보다 더 크게 물어줘야 될 거예요. 왜인지 알려드릴게요. 특허 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. 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뭐 특허의 객관적인 가치, 기술적인 가치, 발명 이용 형태, 대체 기술의 존재 여부, 침해자가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, 침해 태양은 어떤지, 침해품 전체에서 이 특허가 차지하는 기술적인 비율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요. 물론 이제 우리나라 판례기는 한데 뭐 특허 제도가 나라마다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. 아무튼 대법원 판례 참고해서 한번 몇 개만 고려해 볼게요. 그리고 그 전에 일단 모든 종류의 물건에 대해서 뭐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닐 테니까 케이스를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. 어떤 물건이 LK99에서 영향을 받는 시나리오는 한 3가지
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. 첫 번째는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효율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10배, 100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주로 뭐 전력 전달 관련이겠죠. 세 번째로는 아예 지금까지 상용화할 수도 없던 그런 물건들이 상용화가 되는 거예요. 뭐 주로 이제 뭐 자석에 붕 뜨는 마이 쓰는 효과 뭐 그런 거 이용한 거겠죠.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영향을 아예 안 받는 물건부터 알아볼게요. 뭐 당연하겠지만 LK99에 영향을 안 받는 물건들도 있어요. 뭐 LK99를 뭐 돌멩이 구워가지고 만든다고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막 고열청자 빚어가지고 막 굽는 그런 장인들이 영향받지는 않겠죠. 이건 뭐 당연히 특허 침해도 아니고요. 두 번째로 이제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물건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LK99 쓰면은 뭐 반년에 한 번만 이제 충전하면 되는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. 뭐 얘네들은 아까 전에 뭐 칼텍의 2조 그리고 뭐 옵티스 뭐 8조 뭐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물어내야 돼요. 그 칼텍의 와이파이 특허는 그 와이파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분야에서 뭐 어찌 보면은 정말 좀 작은 일부분이고, 그리고 옵티스의 그 LTE 특허도 LTE라는 진짜 엄청 큰 분야에서 진짜 작은 부분이에요. 그리고 휴대용 통신기기에서 그 와이파이나 4G가 뭐 각자 유일한 그런 전송수단인 것도 아니죠. 근데도 특허 침해 손해배상 뭐 엄청나게 물어줬죠. 근데 반면에 LK99는 뭐 상원 상압 초전도체에서 뭐 비교군도 없는 아예 그냥 원천 기술이죠. LK99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 기술이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그 유사한 대체 기술 여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례를 생각하면은 뭐 같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액이 훨씬 크겠죠. 결국 아까 나온 뭐 2조, 8조 이런 배상액보다 그 훨씬 큰 금액 물어줘야 될 거예요. 이게 뭐 20조, 80조가 될 수도 있어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까지 상용화할 수 없었던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뭐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나 뭐 자기 부상 열차, 핵 융합 발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. 이제 판례는 특허 발명의 이용 형태하고 그리고 이제 침해 태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. 이 말인즉슨 그 특허를 침해한 물건 전체에서 특허가 차지하는 뭐 중요도 비중이나 수요자가 침해 물건을 이제 구매할지의 의사결정에 특허 발명의 기능 발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는 거예요. 지금까지 상용화할 수 없었던 물건들이 LK99 덕분에 상용화된 거라면은 뭐 LK99가 아예 그 물건들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. 이 경우는 아마 그 영업이익 전부를 토해내는 거는 뭐 당연하고 그 매출액 전체를 그 이상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. 아무튼 확실한 거는 어떤 경우든 간에 그 LK99 특허를 침해했다가 걸리면은 이제 천문학적으로 물어주고 그리고 나락으로 간다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 원래 특허 침해 적발은 어려운 거 아니냐. 그 LK99 특허 침해 안 하도록 만들 때 그 회피 설계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분들은 그래도 특허 분야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죠. 근데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. 일단 LK99는 물질 특허라서 그냥 XID 찍어보면 입자 구조를 바로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침해 적발이 너무 쉽고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눈 가리고 앙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회피 설계도 안 돼요. LK99는 그 피지컬한 어떤 그런 구조 특허가 아니라 화학식으로 이루어진 물질 특허예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LK99의 초전도성을 재현하려고 이제 다들 돌멩이 굽고 있죠. 지금 미국, 중국 이런 연구소들에서 뭐 상온 초전도체가 이론상으로는 그래도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죠. 그 결론도 그리고 LK99의 화학식 조합 그 내에서 그 슈퍼컴퓨터를 돌려가지고 나온 거고요.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실험 중인 그 상온 초전도체 중에서 뭐 성공하는 게 나온다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퀀텀 에너지가 특허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좀 과장하자면은 지금 퀀텀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더라도 특허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. 그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. 뭐 만약에 LK99에 뭐 다른 물질을 이렇게 추가하거나 해가지고 뭐 새롭게 개량한 뭐 그런 초전도체를 쓰면 어떡하냐.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퀀텀 에너지가 그 LK99의 화학식 조합을 벗어나는 그 상온 초전도체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. 이거 설명하려면 약간 좀 권리 범위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특허권에 영향이 미치는 권리의 이런 범위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내 특허권인가 이거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이 돼요. 특히 그 중에서 균등론이라는 게 있어요. 균등론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뭐 어떤 발명이 특허 발명과 약간 좀 이렇게 다르더라도 비슷한 효과가 나온다면은 이 특허권의 이제 권리 범위 안에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이 균등론을 적용하면은 그 LK99하고 이제 다른 상온 초전도체에도 이제 퀀텀 에너지가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기업이 여기 LK99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별도의 연구 개발을 뚝딱뚝딱 해서 LK99하고 완전히 다른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어 쓰더라도 그 퀀텀 에너지의 특허권 침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 균등론은 그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적용되는 경우도 그 요건이 굉장히 엄격해요. 그 아무 때나 균등론을 적용하면은 특허권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그 특허권자 아닌 사람한테 굉장히 불합리할 수 있어서 그래요. 근데 이제 균등론의 인정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서 그 역교시라는 게 있어요. 그 역교시가 뭐냐면은 그 발명 분야의 일반적인 업계 사람들의 편견을 말해요. 그 어떤 편견이냐면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발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시도하지 못하게 그런 방해하는 그런 편견이에요.
편견이에요. LK999는 초전도체 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그런 편견들을 극복을 해내고 뭐 전혀 뜬금없는 방향으로 발명이 됐어요. 그 논문 나오자마자 뭐 사람들의 반응이 이게 말이 되냐, 이 초전도체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, 그리고 상온 초전도체가 이런 방향으로 개발될 수는 없다,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말이 많았죠. 지금 그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그 검증단에서도 일반적인 상식이랑 다르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. 이런 게 역겨시에요. 만약에 LK999하고 그런 유사한 뭐 구조에서 뭐 진짜 뭐 상온 초전도체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역교시를 극복을 한 거죠. 그러면 LK999가 극복한 역교시보다 더 강한 역교시를 극복한 사례는 제 생각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,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. 개인적으로 균등론의 다른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해외에서 LK999와 다른 새로운 뭐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을 했더라도 그 화학식의 조합 내에 뭐 구리, 인산, 납 이거를 이렇게 조합으로 포함을 하고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퀀텀 에너지의 권리 범위 내에 있을 것 같아요. 자세히 따져봐야겠지만요.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. 뭐 그러면은 뭐 납이랑 그 구리랑 인산이랑 포함하고도 뭐 LK999보다 더 만들기도 쉽고 더 인기의 온도도 훨씬 높은 그런 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거는 LK999가 발명된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낮은 얘기라서 별 논의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결론적으로 LK999 특허는 뭐 시장성이랑 권리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다른 어떤 특허랑 아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가치를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. 뭐 삼성, 애플 특허의 가치 뭐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. LK999는 뭐 세상의 모든 특허의 가치를 다 더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오버하지 말라고요? 발명자 이석배님이 노벨상 받는 게 아니라 그 진짜 노벨이 상 받으러 와야 된다니까요. 근데 뭐 당연한 거기는 한데 뭐 지금까지 한 얘기는 모두 그 LK999가 적어도 특허 존속기간 내에 진짜 초전도체로 상용화 되는 그 전제하에 말씀드린 거예요. 특허 존속기간이 최소로 2040년 7월 24일까지고 별도 출원들의 등록 여부나 에버그리닝 전략이나 이제 PTA 등등 하면은 더 길어질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LK999가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상온 초전도체인 게 증명이 된 거는 당연히 아니에요. 상온 초전도체가 진짜 맞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아직 논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말을 아낄게요.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 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생략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뭐 특히 이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이나 뭐 LK999의 외국 특허 뭐 등록 가능성 분석, 지금 PCT가 2건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이런 것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어요.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외국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뭐 미완성 발명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뭐 이게 가장 큰 쟁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생략한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라도 뭐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시간 될 때 별도의 영상으로 다뤄볼게요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슴이었습니다.